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세계사보다 더 재미있는 최진기의 전쟁사 준비하였습니다. 전쟁은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전쟁인데요. 이 최진기의 전쟁사는 동서양의 역사를 바꾼 13가지 전쟁사를 통해 세계사의 흐름과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편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2편은 근세부터 현대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1편 발췌 낭독 중에 몽골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100만 명의 몽골인들이 어떻게 1억 명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전체 육지 면적의 5분의 1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원동력과 체계를 중심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이 전쟁사를 통해 세계사를 살펴보는 일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영토 싸움이나 패권 다툼의 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누가 나라를 세웠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 나라와 시대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면 이 전쟁사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세계사보다 더 재미있는 최진기의 전쟁사,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몽골의 세계 정복 전쟁 1장 세계를 정복한 100만 몽골의 힘. 서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다면 동양엔 몽골의 칭기즈 칸이 있습니다. 칭기즈 칸과 그의 후손은 정복 전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일부까지 점령했죠. 한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몽골은 국토의 대부분이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는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넓은데 인구는 고작 300만 명 조금 넘는 낮은 인구 밀도를 가졌죠. 우리가 몽골 하면 떠오르는 칭기즈 칸의 원래 이름은 태무친입니다. 몽골의 고원 일대에 흩어져 살던 여러 부족을 통일한 태무친은 1206년 몽골의 최고 지도자인 칸으로 선출되며 칭기즈 칸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1209년 중국의 서북부 서하를 시작으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칭기즈 칸이 세계를 정복할 당시 몽골의 전체 인구는 100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몽골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1279년 몽골의 정복지는 무려 3320만 킬로에 달했죠. 이건 북미 대륙과 중남미를 합한 것만큼 거대한 면적으로 당시 몽골이 차지했던 지역의 지도를 보면 크게 실감이 날 겁니다. 25년 동안 몽골이 정복했던 지역은 로마가 400년이 걸쳐 정복했던 지역보다 훨씬 더 넓었으니까요. 당시 몽골의 피정복국 인구를 합하면 무려 1억 명으로 13세기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모두 지배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전체 육지 면적의 5분의 1,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육상 단일 제국이 완성된 거였죠. 이 몽골의 대단한 점은 고작 100만 명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 힘과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몽골은 국토 대부분이 고지대 초원과 사막으로 이뤄진 유목민족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이 유목생을 해왔던 몽골 군대는 일반적인 군대와는 전쟁하는 양상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농경민족은 왜 전쟁을 시작할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차지하고 농지에서 일할 수 있는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지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 이것이 전형적인 농경민족의 전쟁의 이유죠. 그 옛날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벌인 싸움이 삼국 통일이란 거창한 명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 이 정복 전쟁이었던 거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시금과 노금을 얻습니다. 정복한 땅과 정복한 땅에 살고 있는 노비를 획득하는 거죠. 그런데 유목민족인 몽골은 전쟁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지 않죠. 초원에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더 이상 가축들을 먹일 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땅도 필요가 없고 농사일을 시킬 노예도 필요하지 않죠. 노예가 있으면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니 오히려 성가실 수 있습니다. 이 유목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농지가 아닌 목초지,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약탈과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몽골에게 침략당한 경험이 있죠.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고 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했으며 여자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고려인들이 몽골에 끌려갔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에 지친 고려는 강화를 맺기로 했고 이에 일부 무신들이 저항한다면서 삼별초의 항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 항쟁은 3년 만에 진압되고 말죠. 고려가 항복하자 몽골은 고려를 간접 통치하기로 합니다. 몽골이 고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설치한 기관이 바로 다루가치입니다. 몽골은 정복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다스렸는데 다루가치는 몽골어로 진압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지에 파견한 약탈 전담 기관인 셈이었죠. 특히 고려의 매와 여인들이 이들의 대표적인 약탈 관리 대상이었다 합니다. 몽골의 군대는 포로들에게 무자비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몽골과 전쟁을 할 때 공포에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몽골의 전쟁 스타일은 아주 단순했는데 항복할 것인지 싸울지를 물어 항복하면 용서를 해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악명 높은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을 무조건 죽이진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의 몽골 사람들은 그런 계산과는 거리가 멀었죠. 노예가 필요가 없으니까 정복지의 사람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점령한 땅이 목초지가 아니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이 러시아의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를 점령했다고 합시다. 이때 몽골군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몽골군은 이 아름다운 도시를 사흘에 걸쳐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 풀을 심죠. 1276년 송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는 모든 토지를 태우려고 했죠. 몽골은 약탈이 전쟁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투에 특별한 전략을 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해 전술을 썼죠. 몽골군이 전투를 할 땐 포를 앞세워 방어막으로 이용합니다.
자신들 대신에 싸우다 죽게 만드는 거죠. 금나라와의 전쟁을 살펴보면 몽골 군대의 전투 양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금나라 군대는 성 안에서, 몽골 군대는 성 밖에서 대치 중인 상태입니다. 금나라의 군대는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몽골군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죽여도 끝도 없이 몽골군이 성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알고 보니 몽골군이 아니라 금나라 군인들이었던 거죠. 미처 성 안으로 피하지 못한 금나라 사람들을 잡아 자기들 대신 싸우게 했던 겁니다. 이장 몽골의 군대는 무엇이 달랐을까? 100만 명에 불과한 변방의 유목민족이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정복했으며 제대로 문명을 갖추지도 않은 채 15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칭기즈칸이 몽골을 다스릴 당시 몽골의 전체 인구는 1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성인 남자는 고작해야 20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이렇듯 몽골은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몽골은 십진법 체계의 관료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체계이죠. 1만 명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 경우 첫 번째 사람은 10명에게만 명령을 내립니다. 그 10명이 또 각각의 10명에게 명령을 내리면 100명이 되겠죠. 그 100명이 다시 10명에게, 1000명이 다시 10명에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다면 결국 10,000명에게 명령이 전달됩니다. 한 사람이 10명한테만 말하고 3단계만 지나면 10,000명 모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몽골에서 관료제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집단은 역시 군사 조직입니다. 몽골의 군사 조직은 이미 십진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아르반, 100명으로 구성된 자군, 1000명으로 구성된 민카트, 1만 명으로 구성된 투맨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휘관 한 명이 명령을 내린 뒤 서너 단계만 거치면 군대 전체가 한 몸이냥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사 조직 안에서 이와 같은 관료제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킨 인물이 바로 칭기즈칸이었죠. 이것은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몽골은 왜 이런 체제를 발명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보병과 기병의 차이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자면 보병과 기병 중에 쉽게 혼란해지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역시 기병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말 중에선 어느 쪽이 더 말을 잘 들을까요? 이것 또한 당연히 사람이겠죠. 사람이 50명에게 명령하는 건 금방이지만 50마리의 말을 모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말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명령 체계를 보다 확실히 하게 된 겁니다. 학자들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기병이라는 몽골의 군사적 특징 때문에 관료제적 조직과 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계가 몽골이 정복전쟁에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관료제적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충성심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료제가 지닌 딱딱하고 경직된 성격 때문에 단점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관료제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었죠. 합리성입니다. 칭기스칸은 만일 A가 귀족이고 B가 평민이라 해도 A보다 B의 능력이 높다면 B를 승급시켰습니다. 이렇게 합리성과 충성심 모두를 확보한 것이었죠. 이것이 몽골 군대가 긴 정복전쟁을 지속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몽골 군대의 또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정보다 결과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몽골군은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기습도 마다하지 않았죠. 의학적 질서에 따라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습도 전술의 일종인데 부끄러울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은 전쟁과 명예는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기습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죠. 기습이 전략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가 맞붙었던 가우가멜라 전투를 봅시다. 한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밤에 야습을 하자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은 나의 영광은 그렇게 이를 수가 없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몽골인의 사고방식엔 정정당당하게 쳐들어가는 건 오히려 비웃음거리였습니다. 밤에 기습했으면 아군의 피해를 훨씬 감소시키면서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라는 판단을 했죠. 그리고 몽골 군대는 후퇴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몽골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동했다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반대로 농경민족에겐 그것이 쉽지 않죠. 이제까지 열심히 개간해 놓은 땅과 작물들을 추수하지도 못하고 도망간다니 도저히 못할 짓인 겁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은 가축들은 초원에 풀어놓고 풀 먹이다 다 먹으면 다른 초원으로 이동합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족에게 후퇴란 아주 자연스러운 개념이 된 겁니다. 이 사소한 사고방식이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입장에선 후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까요. 유럽 군대에서는 장교가 꼭 수행해야 할 아주 냉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도망가는 자기 편의 병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몽골 군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으면 얼마든지 후퇴를 하는 거죠. 심지어 전투 중에 병사들이 도망을 가도 나중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장교든 병사든 불리하면 그냥 도망을 가는 거죠. 다른 나라의 군대가 몽골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유에 이 점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몽골 군대는 기습과 후퇴, 반격까지 모두 가능한 군대였죠. 한마디로 몽골군은 싸울 땐 살벌하게 싸우면서 생존력까지 끝내주는 거였죠. 이것은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으로 통일을 하기 전 흉노족 때부터 그래왔던 습성이었습니다. 또한 몽골 군대는 마인드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세계는 밀린 그 자체였죠.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논리가 전부인 세계입니다. 몽골군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전투에서 사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앞서 나갔다기보단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 같은 거였죠.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 군대는 백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백병전은 아군의 피해를 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었죠. 몽골의 입장에서는 백병전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었죠.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따져봐도 몽골은 백병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100만 명의 적과 싸워 50만 명을 죽이고 몽골군은 10만 명이 죽는다고 하면 물론 그 전투는 승리했다고 해도 결코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전투 기록을 보자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백병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몽골도 칼이 있기는 합니다. 길이가 길고 칼날이 휘어진 망곡도라고 불리는 칼이죠.
몽골의 기병들은 말 위에서 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휘어진 칼날은 그 위력이 배가 되었죠. 하지만 몽골 군대는 이마저도 선호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멀리서 화살을 쏘는 걸 선호했습니다. 몽골의 군대는 인력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근접 전투를 피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싸우는 것보단 안 싸우고 이기는 걸 가장 좋아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란 항복을 받아내는 것뿐일 겁니다. 상대가 먼저 백기를 들도록 하기 위해 몽골군은 선전이란 전략을 펼쳤죠. 바로 이 선전전에서 몽골군은 굉장히 능했습니다. 몽골의 군대가 얼마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좋아하는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칭기즈칸과 군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병사가 유럽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다 칭기즈칸은 유럽에서 잔인한 학살자로 알려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 이야기를 한 병사에게 왕을 모욕한 죄를 물으려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칭기즈칸은 기분이 좋은 듯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물론 칭기즈칸은 실제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했으니 어떻게 보면 학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면전에서 이런 표현까지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다만 몽골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몽골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꺼리는 걸 즐겼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싸움에서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평판이 아니라 실리를 택했던 겁니다. 칭기스칸은 약탈까지도 체계화시켰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싸움에서 이긴 후에 약탈하다 역습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죠. 특히 영화에선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돈을 뿌려서 추격을 막는 행위들 말입니다. 그러면 추격하던 군대가 돈을 줍는데 정신이 팔려 추격을 포기하며 곧잘 반격을 당하고 말죠. 이 약탈의 체계화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진을 점령한 다음 개별적으로 약탈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약탈을 자행했던 거였죠. 그 후에 모두 공평하게 배분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이것은 예전 바이킹들이 다른 선박을 약탈한 후에 나누는 방식과 같죠. 오늘날의 뷔페가 바이킹 음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약탈품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나눠 갖는 바이킹들의 방식에서 유래된 거였죠. 바이킹은 배 위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속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배를 탄다는 건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의미합니다. 배에 탄 사람 중 한 사람만 노를 안 저어도 배는 제대로 나가지 않고 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다 같이 죽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 선원들 사이에선 평등주의 의식과 사회주의적 의식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명령과 질서가 엄격하지만 한편으로 평등했던 거죠. 다시 말해 배 안에서 선장과 선원은 정해진 위계 질서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지만 이후의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바로 이 점은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탈을 하고 나서 공평하게 배분을 한 것이었죠. 전쟁 후에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도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함께 살게 되죠. 고구려의 형사치수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는 백제나 신라에는 없고 고구려에만 있었을까요? 고구려 또한 약탈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아내와 자식을 형제가 안전하게 보살펴주고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몽골은 전리품을 철저히 배분하기 위해
아랍의 수학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고용된 아랍의 수학자는 하루 종일 약탈해온 것들을 배분하는 일을 했죠. 까딱해서 잘못 배분했다가는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정말이지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몽골 군대가 강했던 또 다른 이유는 전쟁을 할 때 보급 부대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급병이 필요 없다는 게 전쟁에서 중요할까요? 중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치렀던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게 가장 크게 패한 전쟁이 있습니다. 살수대첩이죠. 살수에서 100만의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전술의 기본은 바로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이 청야 전술은 주변의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사 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어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이죠. 특히 고구려가 중국을 상대로 자주 펼치던 전술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직접 부딪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짜냈습니다. 당시에 고구려 인구는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 인구만큼의 많은 수의 대군이 몰려왔다면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죠.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 대군을 상대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구려의 험한 산세에 의존을 하여 농선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군대는 산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진군합니다. 서양의 성과 우리의 성은 개념이 다르죠. 서양의 성은 뾰족하게 솟아있는 반면에 우리의 성은 옆으로 넓습니다. 당연히 높이 솟아있는 성을 더 공격하기 힘들겠지만 성이 좁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피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중세의 전쟁이 반발하면 농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성은 그렇지 않았죠. 전쟁이 나면 주민들을 전부 성으로 불러서는 같이 싸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중국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군은 성 밖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모두 내성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적군의 식량이 성 안에 비축된 식량보다 빨리 떨어질 거란 계산이었죠. 그리고 이 계산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사실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투부대는 20만 명에서 25만 명입니다. 나머지의 부대는 전부 보급을 맡았죠. 지금이야 전투 식량이 개발됐지만 당시의 군인을 위한 음식은 전부 보급병이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수나라 군대는 결국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보급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보급의 문제가 곧 패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수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나라의 패망 이후 당나라의 초대 황제인 당고조 이연은 당나라를 일으킵니다. 이연은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 중이었을 때 전쟁 물품 조달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죠. 보급을 담당하던 책임자가 수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당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보급이란 거에 따라서 전쟁과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것이었죠. 몽골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보급병이 없습니다. 기후 조건이 건조한 초원지대에서는 소나 양, 말을 잡으면 얇게 포를 떠 햇빛에 말립니다. 이렇게 고기를 유포로 만들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죠. 말 한 마리를 잡아도 유포로 만들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몽골의 군인들은 이 유포를 주머니에 집어넣곤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멀리 원정을 가도 식량 걱정은 없는 것이죠. 어디서든 물을 끓여 포를 넣으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니까요. 또한 몽골 군대는 한 사람이 말을 7마리에서 8마리씩 끌고 갑니다. 그러다 식량이 떨어지면 한 마리를 잡아 유포로 말려가는 거죠. 말 한 마리에서는 한 사람이 90일에서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육포가 나오죠.
그럼 말 7마리를 끌고 갔다면 3마리를 남기고 4마리를 잡아먹어도 1년을 좋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몽골 군대는 기본적으로 보급 부대가 없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몽골인들의 시력은 기본적으로 3.0이라고 합니다. 수치는 장담하지 못해도 어쨌든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초원만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달리지는 못하죠. 만약 몽골 남성이 100m 달리기를 했다면 20초 이상은 걸릴 겁니다. 조금 의아하죠? 그 이유는 전부 안짱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인들은 3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하여 7살이 되면 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늘 말을 타기 때문에 다리가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골인들은 수전과 보병전에 취약합니다. 수전을 못하는 이유는 초원에 살기 때문이지만 보병전을 못하는 이유는 안짱다리 때문입니다. 대신 몽골인들은 기병전에 엄청 뛰어나죠. 하루에 거의 1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옛날 군대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몽골군이 타고 다녔던 말은 작고 볼품없는 조랑말이었습니다. 조랑말이라니 좀 우스워 보이지만 사실 조랑말에는 일반 말에는 없는 큰 장점 하나가 있죠. 치구력이 좋았습니다. 물론 말도 말이지만 몽골 군대는 무거운 갑옷을 입지 않아 몸이 가벼웠고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칼을 휘두를 수 있었죠. 게다가 몽골군은 파트티안샷, 말에 매달려 화살을 쏘는 기술에 능했습니다. 이런 몽골의 군대와 맞닥뜨린 상대방은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타나 활을 쏘고 도망가면서 화살을 쏘고 적군이 지칠 때까지 죄다 흔들어 놓으니까요. 제3장 원대한 꿈 팍스 몽골리카.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대외 원정을 시작한 칭기즈칸이 사망한 이후에도 몽골의 세계 정복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279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 될 때까지 말이죠. 몽골의 정복 전쟁은 놀랍게도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옆의 나라를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금나라를 전쟁하는 와중에도 원정군을 서방으로 보내 불가리아와 킵차크 한국을 정복하고 동시에 서아시아와 고려까지 공격하는 시기였죠.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도 동시에 두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지 못합니다. 이중전선이 되면 병력이 분산되기 쉽고 전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몽골군은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해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몽골군은 송나라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시에 전투를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둘 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유럽의 최강국과 동양의 최강국, 이 두 나라와 동시에 전쟁한 것이 몽골입니다. 11세기의 세계 최강국을 꼽자면 금나라와 호라즘 제국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호라즘 제국은 카스피해에서 페르시안만 연안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지배했죠. 문화적으로는 송나라가 더 앞서 있었지만 당시 호라즘 제국은 동서무역을 독점하며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무슬림으로 구성된 교역 사절단을 호라즘 왕국 안에 있는 한 도시인 오트라르로 보냅니다.
헌데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욕심이 난 오트라르 총독은 사절단을 감옥에 가두고 말죠. 이에 분노한 칭기즈칸은 호라즘의 왕인 무함마드에게 사신을 보내 이날 축후에 송환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요청을 들어주긴커녕 감옥에 가두었던 사절단을 모두 죽이고 칭기즈칸이 보냈던 사신을 살해한 후에 수염을 뽑아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호라즘이 칭기즈칸의 최대 원수가 된 것이었죠. 이에 칭기즈칸은 여진 정부를 잠시 미뤄두고 군대를 동원해 호라즘을 공격합니다. 호라즘 제국은 문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슬람이 수학과 건축이 발달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시의 호라즘 역시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말은 즉 그만큼 축성술도 발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한 호라즘 제국은 몽골 기병과의 전면전을 피해 농성전을 준비합니다. 성 안에 충분한 식량을 비축해놨다 장기전을 벌여 몽골에 맞서겠다는 계획이었죠. 호라즘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몽골 군대는 곤란을 겪습니다. 거기다 동쪽의 여진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온 상태였기에 호라즘과의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이때 칭기즈칸이 선택한 전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었습니다. 서로 원정을 떠난 몽골군은 예전의 몽골군이 아니었던 겁니다. 몽골군의 말엔 파성추, 투석기, 공성화살 등 공성을 위한 온갖 무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호라즘이 상대해야 할 몽골의 기병은 기동성과 공성기술을 두루 갖춘 최강의 군대였던 것이었죠. 기병과 공성부대의 결함은 사실 농성을 벌이는 입장에선 최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성을 버리고 도망칠 때 성을 포위한 병력을 뚫고 가야 하는데 성 밖에 있는 군대가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라면 얼마 못 가 금방 잡힐 테니 말이죠. 결국 공성을 직업으로 하는 공병대와 세계 최강 기병의 결합 앞에 호라즘의 성들은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칸의 분노로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함락된 성에 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했죠. 함락된 오트라르 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처형되었으며 모든 시민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인 부하라 성도 상황이 같았죠. 수비군이 몽골의 포위를 뚫고 도망갔지만 기병의 추격으로 몰살당하고 말죠. 남은 수비군의 가족들은 붙잡힌 채로 방패막이로 내몰립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끓는 기름을 성벽을 타고 오르는 수비군 가족에게 부을 수밖에 없었죠. 기름을 붓는 사람이나 그 기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나 그런 지옥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성은 함락됩니다. 장인들은 몽골로 송환됐고 청년들은 다른 성을 쳐들어갈 돌격부대로 나머지는 몰살당하고 말죠. 이제 몽골은 그 위세를 유럽 전역까지 떨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 기병이었던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의 기병과 아시아 최강의 기병, 몽골이 맞붙습니다. 당시 동유럽에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몽골의 군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었죠. 세상 소문이 그렇듯 먼저 들어온 소식은 당연히 몽골군의 잔인무도함이었습니다. 동유럽이 들어오기 전 러시아에서 이미 몽골군은 그 잔인함을 아주 잘 드러냈죠. 1241년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는 헝가리 왕 벨로 4세에게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몽골은 15만 군대를 둘로 나뉘어 약 500km 떨어진 폴란드 술레니에 지방의 레그니차와 헝가리의 모히를 동시에 기습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따내게 되죠. 이처럼 유럽에서 보면 몽골은 재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약이나 나침반, 인쇄술 등 중국의 3대 발명품이 모두
몽골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죠. 그 전에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근거리에 있음에도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몽골 제국 시대 이후 역참제가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되고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졌죠. 당시 중국이라는 최대 문명국의 문화와 아랍의 문명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유럽의 기틀을 다져준 것도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유럽 역사 1000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몽골의 침략이다 라고 많은 학자가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세기의 몽골은 그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다스리면서 팍스 몽골리카를 건설했습니다. 몽골의 세계 정복 전쟁에서는 개방적인 문화와 전투,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몽골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쟁의 잔인성이죠. 이 잔인성이야말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오늘 얘기한 전쟁사 공부의 핵심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